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웃 주민들의 진술만 듣고 다른 가족들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시신 발견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가족 시신을 같은 날 발견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 현실과 차별에 대응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이 법무부하고 공수처 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출석해서 답변할 예정인데 방금 전에 국회 들어가는 것까지는 공개가 됐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 상대로 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 그 법원은 이 내란죄 수사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근거로 들어서 오동훈 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전망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심우정 총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왜 검찰이 즉시 항고를 곧바로 포기했는지 이거를 따져 물으려고 했던 건데 심 총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추가 현안 질의를 또 열어서 출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으로 또 이제 구속기간 계산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구속기간을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적용한 기준은 그 시간으로 따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기준은 지금까지의 검찰 실무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늘 날로 계산을 해왔거든요. 근데 대검도 이 점을 언급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 이런 지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속기간 산정하고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실과 상의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석방이라든가 어떤 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른 사건들이 지금 모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검이 시간이 아닌 날로 기존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공식적으로 내려버렸고 그러면은 이 시간 계산법을 적용받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도 모두 수감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이 된 거라서 여러 가지로 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지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집필에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 기간을
날로 그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 지침서로 이제 평가를 받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를 되게 바이블처럼 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의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만약에 이틀이 걸렸다고 하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이틀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봤던 거였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현 판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결정문에서 이 구속심사 서류를 접수해서 다음 날에 반환하는 경우 이거 23시간인데 이걸 날로 계산하면 이틀이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이렇게 결정문에 또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참 말도 많은데 오랜 기간 검찰이 지켜왔던 실무지침하고 다른 그런 법원 판단의 법조계에서 굉장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국정 조언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메시지의 원본이 되고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명태균의 이른바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대전화도 있고 USB도 있고 또 강혜경 씨로부터 압수한 명태균 컴퓨터 등등 이걸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확보한 내용들인데요. 뭐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한 게 280여 장 정도 있고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간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시사인이 입수해서 전부 공개했습니다. 몇 개만 좀 보면은요. 2021년 6월 29일인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총장은 발광체냐 반사체냐.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다. 국민이 발광체다. 이런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교롭게 요때쯤에 그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반사체이고 오직 국민만이 발광체다라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2021년 8월 4일로 가보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누구누구 박사를 오늘 저녁에 만나 도움을 청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때가 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희화화되고 그런 상황이었는 그런 때였는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기로 오케이 짝씨가 도리도리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짝씨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부동시가 뭐 심해가지고 뭐 군대 얘기도 그렇고 부동시가 원래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짝씨가 부동시를 말하는 거고 한쪽에 이게 불균형이 왔다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짝씨 얘기를 하고 도리도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명태균이 말한 누구누구 박사 이거는 이제 뭐 그 의료진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의원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 2장을 또 명태균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여사님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는 내용도 있었고 명태균 씨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방향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윤 대통령 부부가 그 해에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패턴은 이렇습니다. 명태균이 어떤 조언을 하면 그게 그대로 그 단어라든가 표현이 윤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거나 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사안을 논의하면 이후에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요? 네, 뭐 명태균 씨 목소리로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배포한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영선은 판사들을 압박하고 선수가 아니냐. 잡혀간 놈들 무죄로 풀려나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김영선이 다 자기 그거 인맥이다. 서울법대 인맥으로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
분석을 한다. 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전화 한 통 딱 집어넣으면 어디서 전화 왔는가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 이게 일방적인 명태균의 이 목소리이긴 합니다. 지인에게 설명하는. 근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워낙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고 또 본인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어떤 그런 김영선 전 의원의 입김, 보이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청년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단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 하나씩 좀 보면은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800만여 명입니다.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13만 6천여 명 증가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일자리가 늘었다, 취업자가 늘었다라고 분석하기보다는 지난해 12월 요맘때쯤이 이제 일자리 사업이 잠깐 중단되거나 이런 시즌을 바뀌는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5만여 명 감소를 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효과를 이번에 보게 되는 거고요. 실업자는 94만 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2만 5천 명 늘어났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진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쉬었음이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고용 한파가 계속됐는데, 특히 이 15세에서 29세 쉬었음 인구가 2003년 통계 집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5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거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응답한 경우에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 10명 중 7명은 이 쉬었음이라는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였던 걸로 드러났어요. 또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의 쉬었음 비율에는 예상외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일 경험이 없을수록 또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령, 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계속 그대로 좀 고착화되고 남아있는 비중이 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 고립, 또 은둔 청년의 비율도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게 12일에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이 청년의 삶 실태조사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임신 케이스, 출산, 장애 이런 거 다 빼고 고립, 은둔만 봤을 때 청년 비중이 5.2%인 걸로요. 2022년 조사 때보다 2.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고립과 은둔을 하는 이유로는 취업 어려움, 이게 30% 넘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 진학 실패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진로 불안이 영향이 제일 컸고요. 네.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회의감, 또 일과 삶의 불균형, 이게 번아웃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2년 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2.9%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접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또 유병 증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질적인 비율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떤 청년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입 공채를 기업마다 늘려달라고 해도 부탁해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재직자보다는 청년이 우선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법정 정년 연장, 최근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장관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김문수 장관은 뭐 직업 훈련, 취업 박람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해서 내놓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도 평가했습니다. 네, 점점 더 삶이 팍팍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들 하죠.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네, 뭐 여기저기서 또 이 나라 저 나라 관세 폭탄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이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첫 사례예요. 적용하는 정말 네. 첫 신호탄이 되는 거고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2일 오전 0시 1분부터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1분 기하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그 파생 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는데 트럼프가 원래 그 철강 제품의 25%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렇게 알루미늄에 10%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로 알루미늄까지도 25%로 올렸고 관세 적용 대상도 235개 파생 상품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각국과 합의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해왔던 뭐 예외 국가라든가 관세 면제 이런 거는 원칙상 전부 없애는 거고요. 뭐 볼트, 너트, 스프링 이런 식의 파생 상품은 곧바로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뭐 범퍼, 차체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것도 많고 가전부품 이런 87개 파생 상품은 잠시 유예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하고 그동안 철강에 적용받았던 기존의 면세 쿼터가 다 폐기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상대로 25%가 관세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런 점은 있죠. 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수출 물량 상한제가 없어지니까 그럼 관세 매기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팔아치우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시장 진출할 수 있다. 라는 뭐 희망적인 말도 나오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런 건 있습니다. 다른 3국들하고 경쟁에서는 우리가 우위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국내산 미국 업체 제품들 그런 뭐 US 스틸이라든가 이런 철강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대신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 한국산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양국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새벽까지는 미국이 캐나다 관세를 50%까지 올린다 그랬어요. 보복을 또 해가지고 네. 25%에다가 받고 25%더 간다. 해서 50%라고 했는데 이제 캐나다가 잠깐 또 물러섭니다. 원래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에 또 추가 요금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거를 캐나다가 먼저 잠정 중단한다 하니까 미국도 그러면 우리도 50%까지는 안 할게 이렇게 해서 5-6시간 정도 만에 서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간 잠시 한숨을 돌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또 캐나다한테 4월 2일에 뭐 캐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캐나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 올려버리고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은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거다 이런 위협도 했거든요. 워낙에 뭐 종잡을 수 없는 조치를 계속 내놓다 보니까 한 발씩 일단은 물러났는데 이런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비봉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군포부터 6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연풍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남경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문무대왕 1터널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사건은 바로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예,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좀 혼동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11시에 이게 이 남성이 4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숨져 있다고 발견했다고 알려졌지만 네. 실제로는 이건 아니고 9일 날 일요일 날 새벽 4시 30분에 발견을 하고 신원을 7시 50분에 확인을 하는 후에 그 아파트에서 아마 투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서 가족을 찾았는데 그 집에 가서 가족을 못 찾고 그 다음에 하루 뒤에 11시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일가족 전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9일날 발견하고 그리고 네.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 다음날 발견해갖고 이게 전체 시간은 27시간 넘게 걸린 건데 발표를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10일날 11시에 그 남편을 발견을 하고 바로 가족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되고 언론도 오보를 내고 막 엉망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인 거죠. 중간에 하루 정도가 위치 추적 문제로 하루 정도가 남은 일가족을 발견하는데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혹시 경찰이 무엇인가 수사의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도 받고 있고 그런 사건인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로서는 소위 말하는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한 후에 자살을 한 사건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대 가장 아버지는 25층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한 거고요. 그렇죠.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던 예. 거죠.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거고 경찰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걸로 판단을 했었다고요. 그것도 좀 확실히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민의 말만 믿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민의 말만 믿고 그냥 나중에 확인한 상태가 된 거죠. 사실 뭐 일가족 사망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이번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망한 아버지 남편이 다른 사람 말하자면 채무자한테 이걸 이제 돈을 좀 갚아라. 힘들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유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서를 이런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채권 관계,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추락사한 건 맞는데 그게 누가 밀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스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변사입니다. 변사고 그 변사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나머지 가족들은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누가 목을 졸랐느냐? 그럼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길 드러나던 거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죠. 그럼 결국은 옛날에 말하는 동반자살. 지금은 동반자살 말을 절대 안 쓰는 가족 살해 후 자살.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숨의 결정을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 아이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선택 없는 아이의 생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가부장, 가장 이런 형태의 어떤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것이 어쨌든 존재했었고 지금은 급격히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사망하는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8722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건 노트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마음이 참 서글프고 힘드네요. 우리 이웃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테러 위협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죠. 예, 뭐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을 노리거나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뭐 헌법재판소의 내부 구조가 공개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정부의 어떤 헌법기관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성자를 쫓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는 게시글 60여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뭐 다음 주건 안에 되니까 좀 시급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일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당일날에는 그 경찰에서는 헌재 주변을 100m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하고 총경급 경찰서장급으로 각 구역을 배당해서 완전히 그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제 이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공개적으로 작성이 되다가 이제는 좀 폐쇄된 SNS 이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할 인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민간 단체의 도움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쫓으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경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걸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테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일종의 영웅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선동하는 어떤 적지 않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거는 분명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의 가중에서 그런 심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경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업무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동대 경찰 예전에는 의경 정경이 부대를 네. 만든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직업 경찰이 기동대를 하는데 이 예전에 다르게 이분들이 나이가 있습니다. 40, 50대 분들이 있어요. 물론 20, 30대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일종의 체력의 열세죠. 그리고 사실은 매번 나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이 상황에서 이게 몸에 부담이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평소에는 이런 보직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보직이 아닌데 기피하는 보직으로 되고 사실은 지방에서 차출돼서 올라오는 기동대 병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병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그 치안 공백도 유인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 그 교사의 신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름은 명재완 48세입니다. 대충 그 얼굴 정도 공개가 됐고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어제 결정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신상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추상적 기준은 잔인성, 중대성, 증거 확보 세 가지 기준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논의가 되고 어떤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그 위원회가 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공개됐고 예를 들면 은평구의 일본도 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백모 씨 같은 건 공개가 안 됐고 사실은 뭐 저기 중랑구의 최성우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표준이 좀 안 맞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건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 사건 같은 경우 대면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바로 이제 구속돼서 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해서 대면 조사를 벌였는데 조금 판단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래대로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 심리 특성이 나타난다는 추정이 있었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상 심리 특성보다는 정신질환에 의한 특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또 범죄의 잔인성과 잔혹성은 이상 심리 쪽에서도 올 수 있지만은 정신질환에 의해서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어떤 1차 판단입니다마는 정신질환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횡단하는 학생을 이거를 훈계한다고 데려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50대 운전자. 예, 운전자가 왜냐하면 본인 딴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위험하니까 좀 이제 일종의 훈계형으로. 근데 실제로는 일정 정도 강제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강제로 아이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아닌 한.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종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를 난 절대 아동학대가 아니다. 나는 훈계형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법정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의 어떤 아동학대 법이라든가 이런 법정이 엄격해지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을 함부로 훈계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어디로 데려가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을 같이 사법경찰관의 신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네요. 예, 이게 사실은 길거리에 자전거 타고 하는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20대 외국인인데요. 인천 연수 쪽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인데요. 사실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쇄골이 골절될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뇌전증 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할 리가 없는데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과일이나 채소의 명칭이 포함된 동음 이의어, 동사와 형용사가 여럿 있습니다. 동사로는 감하다, 망고하다, 수박하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감하다는 일정한 양이나 정도에서 일부를 떼어 줄이거나 적게 하다를 뜻해서 그는 자기 몫을 감해서 어려운 친구에게 주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망고하다는 고유어 동사로 연을 알릴 때 얼레줄을 남김없이 전부 풀어주다라는 뜻도 있고 살림을 전부 떨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박하다는 붙잡아 묶다를 뜻하고 사또는 당장 죄인을 수박하라고 말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로는 매실매실하다, 박하다, 자몽하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실매실하다는 사람이 되바라지고 약삭발라 얄밉다란 뜻으로 신입사원이 매실매실하게 행동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박하다는 마음씀이나 태도가 너그럽지 못하고 쌀쌀하다, 이익이나 소득이 보잘것없이 적다를 뜻해서 인심이 박하다, 이익이 박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몽하다는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이다라는 뜻이고 그는 수업 시간마다 자몽한 상태여서 선생님께 항상 지적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의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제주도는 1에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높겠는데요.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광주와 부산, 울산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종일 나쁨, 특히 인천과 충청도는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광주, 제주 15도, 부산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
지구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과 천막 농성 등 장외투쟁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연속 시위로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선 가운데 소속 의원 82명이 탄핵 심판 각하 요청 2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담대하게 믿고 응원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해교사 48살 여성 명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말 뿌옇고 시야가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된다고 하죠. 네, 간만에 포근한 날씨에 바깥 바람 좀 쐬어볼까 했는데 네. 가만히 집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내일까지 전국을 덮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는 북서풍에 실려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 중이고요. 오늘 오후 서해 5도와 경기 서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SNS에는 신장 자치구 등 사막 인근 지역에서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 영상이 여럿 올라왔는데요. 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은 모래벽이 쌓이기도 하고 도로는 순식간에 뿌옇게 변해버렸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 베이징에서도 황사 1단계 경보가 내려졌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도 밤사이 추가로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세종, 충북, 충남에서 매우 나쁨을 나타내겠고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나쁜 수준으로 찍겠습니다. 웬만하면 외출 삼가하시고 혹시라도 나가봐야 한다면 마스크 꼭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역산의 공기의 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쌓이기 쉬운 반면 환기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또 지하철 바퀴와 레일이 마모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여럿 발생해 바깥보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 12시 기준 서울 시내 7개 역사의 지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날 측정 설비가 갖춰진 수도권 지하철 10곳 중 3곳은 법정 공기질 관리 기준을 초과했고요. 특히 환기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1호선에서 5호선까지가 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수년째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이 노후화한 만큼 공기질 개선이 어렵기 때문인데 실제 같은 역이지만 1974년에 개통한 서울역 1호선과 2010년에 개통한 서울역 공항철도 공기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서울교통공사는 충무로역과 을지로 입구역, 종강역 등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수립한 초미세먼지 종합대책 대상역이라면서 이들 역을 포함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역사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투입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수련화에 간 고등학생이 암벽을 타다가 과호흡이 와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네요. 네, 울산에서 이제 막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수련회에서 암벽 타기 체험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1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단합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행복 어울림 교육과정에 참여한 첫날
벌어졌는데요. 숨진 학생은 3m 높이까지는 잘 올라갔지만 이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상주하던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교육원은 입소 전 돌봄이 필요한 요양호 학생 명단에도 없었다고 하고요. 평소 앓고 있던 지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비상대책단을 꾸리는 한편 현장에 있었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고요. 또 2주간의 체험학습도 모두 중단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학생들을 복귀시켰는데요. 이번 사고로 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울산에서도 대부분의 체험학습이 보류됐는데요. 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울산교사노조가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이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답하기도 했는데요. 울산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대전에선 153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하겠다 응답한 곳이 10여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현장 체험학습에 나간 교사의 주의 의무도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교사가 지침대로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사가 어느 정도 안전 주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인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 갈등 속에 교사들의 위험 부담을 덜면서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1월에도 주요 업종의 카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 사용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과 음식점 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2천억 원 넘게 감소했고요. 특히 가계 소비의 보루로 불리는 교육 서비스업 매출마저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5% 줄어들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한 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인데요. 보통 교육 지출은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란 해석도 나옵니다. 운수업 매출의 경우 1조 6,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넘게 줄어들면서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고요. 같은 기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매출은 1.1% 감소했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도 1.7% 줄었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이 포함된 1월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은 1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조금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요 23년 만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네, 이 새 면허증은 신규 기법을 도입해서 위조나 변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신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면 자연스레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색칠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린 그림, 돌출 선화와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사용 등으로 위조와 변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공단과 경찰청이 지난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해 최종 선정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말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새로운 면허증을 받고 있고요. 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 등 약 489만 명도 변경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 때까지 기다리기가 싫다거나 새 면허증을 조금 더 빨리 받길 원하신다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종 신고됐던 아이가 퇴근하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연이네요.
네, 자폐 스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가 길을 잃고 도로에 뛰어든 모습을 본 한 경찰관이 예리한 시선과 빠른 판단력을 발휘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2일 오후 8시쯤 강서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조승희 순경은 퇴근길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탄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비까지 내려 추운 날씨에도 아이는 하의도 입지 않고 홀로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혹여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됐던 조순경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창문만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하차벨을 누르고 내릴 준비를 하자 자신의 우산을 건넸는데 아이는 우산을 받아들고 버스에서 하차하더니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차한 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다가가 구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후 아이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 목걸이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행히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하네요. 사정을 알아보니 이미 약 2시간 전에 경찰에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보호자는 아이를 보고 안도했고 아이는 경찰을 껴안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챙기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 부모님을 찾아주신 경찰관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다. 같이 훈훈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해외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한 여성이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16만 위안, 우리 돈 약 3,200만 원을 들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조커를 복제해 화제인데요. 14년 전 조커라는 이름의 도베르만을 입양했는데 혼자 살던 시절 대체불가한 안정감을 주는 충성스럽고 또 용감한 동반자였다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손살같이 흘렀고 9살이 된 조커는 목에 생긴 악성 육종을 수술받기도 했지만 이도 잘 견뎌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잦은 기침과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이로부터 1년 뒤 11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 조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며 학교부터 직장에 다닐 때까지 10년간 인생을 함께했는데 조커의 죽음 이후 불면증에 잠도 못 이루고 잦은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 종사해왔던 터라 수년간 반려동물 복제 산업에 관심을 가져왔고 8년 전 중국에서 첫 번째 복제견이 태어났을 때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조커를 복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복제 회사는 조커의 복부와 귀 끝에서 피부 샘플을 채취해 다른 개의 난자와 결합해 배알을 만든 다음 이를 대리모견에 이식해 복제된 조커를 출산하게 했는데요. 복제된 반려동물은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까지 원래 반려동물과 쌍둥이처럼 비슷하다고 하네요. 약 1년 뒤 초음파 보고서와 함께 15일마다 복제된 조커의 성장 영상을 받을 수 있었고 지난해 설이 다가오자 강아지를 시설에서 데려와 리틀 조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합니다. 실제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생김새는 물론이고 양말 훔치기를 좋아하고 물을 마시는 방식이나 순종적이고 온순한 성격까지 그대로 빼닮았다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리틀 조커를 돌보면서 조커를 잃은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말했는데요. 다만 리틀 조커를 대체품이 아닌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고 있다 강조하면서 조커를 키울 때는 경험이 부족해 후회가 많이 남았는데 리틀 조커는 반려견을 충분히 돌볼 두 번째 기회를 줬다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정을 지지한다. 복제로 죽은 것을 되살리진 못하겠지만 사랑을 지속할 수는 있다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는 원래 반려동물과의 독특한 유대감이 단순히 유전적 복제로 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집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개아범인지라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연 속 주인공 이야기처럼 아무리 닮았을지언정 또 다른 생명체잖아요. 있을 때 더 잘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하는 사연이네요.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마무리하면서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함께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5월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되게 뭐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조사 대상국이 29개였고요. 튀르키예가 꼴찌였고 우리는 12년 동안 꼴찌하다가 겨우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13년 동안 거의 뭐 이게 13년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여성의 노동 참여율, 그다음에 남녀 고등교육 소득 격차, 뭐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을 비롯한 10개 지표가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리천장 지수가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하는 여성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터에서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요, 여성 근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김유신 노무사님과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승진이나 임금 차별, 또 여성에게만 강요된 복장 규정 같은 문제로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죠. 우리 김유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조사 뭐 이런 지표 보지 않아도 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까지 크게 좀 벌어져 있다는 거는 피부로 많은 분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사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 금지하고 있죠. 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역시나 우리 현실이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항변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 근데 남녀 간 직급 및 직종별 분포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공공연하게 남성 직업, 여성 직업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특히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시공기술을 하시는 기술직에 있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죠. 근데 단순 사무직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네. 또한 유통업으로 돌아가 보면 거의 캐셔나 판매 직군에 있으시는 분들은 우리 거의 여성 근로자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떠나서 뭐 더 넓은 사회적으로 보라보면 여성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직무가 비정규직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성들의 높은 경력 단절 비율이다.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큰 노동 시장 이중 구조에서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유와 관련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분석을 해보자면요. 경력 단절,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그 시기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고요. 외국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한 이해 진전을 이뤄낸 걸 이유로 2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님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참여가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임금 격차가 정체되는 이유를 모성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더 말씀드리면 한국 여성이 30대 경력 단절을 거쳐서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평균 8.9년, 그러니까 약 9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의 임금이 경력 단절 이전 자신의 임금 수준보다 약 16% 적고요. 동일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보다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의적으로 아이를 보려고 일을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사례도 더 많은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모성보호제도가 법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모성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1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중소규모로 넘어와 보면 이 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하거나 아무래도 남성주의 문화가 강한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퇴직금이나 연차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인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일터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 제도가 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부여하지 않으면 바로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바로 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해결책은 사실 이제 익명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센터를 좀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직장 내 그 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남녀가 조금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 차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10명 중 6명이 승진 배치 등의 남녀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1위가 역시나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지적된 탓인지 역시 직장 내 차별 인식에 있어서는 여성의 76.5%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의 비율은 약 48.6%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진행하셔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벌인 뒤에 그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를 해서 고쳐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신청이라는 걸 해서요. 차별 시정 명령을 사업주에게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차별 시정 명령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이 처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추가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승무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승무원에게 운동하나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여기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도에서 일하는 객실 승무원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분들의 업무할 때 굽이 높은 불편한 구두를 신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족저근막염이나 하지정맥류,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복장 규제가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장 규제를 회사가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우리 헌법 119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대면 업무가 많은 경우나 직원의 용모가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소속감 고치도 있겠으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간혹 더 멋스러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네네.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장 문제로 남녀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아니면 비즈니스 복장을 원하고 있지만은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성차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여성 근로자에만 유니폼 착용의 강제가 뭐 규범적인 여성적인 모습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차별 소지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복장 규정 자체가 어찌 보면 인권 침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복무규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간영하고 회사는 이게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야 되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창구이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회사의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또 회사의 이미지나 실추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복장 규율에는 복장에 관한 것이 포함될 수 있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금 과도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네. 엄격한 복장 규정도 직원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뭔가 하면 그렇게 그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냐.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한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인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인사 조치했을 때 그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규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게 법적인 영역으로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노동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한 건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원이 반바지 금지와 관련해서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직원의 민원인의 불만과 공공기관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복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는데 반바지를 금지하는데 난 반바지를 입고 싶다. 네, 이렇게 맞아요. 진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품위 유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은 사실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영향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게 명확치 않다. 그다음에 과도한 출퇴근 복장 제한하는 거는 헌법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권고안이 나온 게 2022년이었는데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이나 우리 복지센터 갔을 때 주민센터 갔을 때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못 보셨죠? 네. 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고가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인권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하는 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지만은 안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난 회기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습니다만 이제 폐기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변화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판매하거나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여성 노동자들에게 풀 메이크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명품 화장품 판매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풀 메이크업이 이제 작업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건 왜냐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루밍 가이드라는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이드는 수시로 변하면 수시로 변하는데 이게 시즌별로 신제품 나오면 착용해서 사용해야 되고 다른 화장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꾸밈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근데 이게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려고 요구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해당된다면 보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 소송을 제기한 게 꾸밈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돼서 연장 근로 수당을 이제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기각했는데 이거는 실제 근로계약상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근로했는지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업, 우리 병원으로 가보면 3교대 일하는 간호사들이 보면 30분 전에 먼저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거나 환복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장 근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이때 법원은 조기 출근은 이미 관행적이고 상시로 이루어져서 의무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난방을 좀 과도하게 해서 입고 갔던 외투를 벗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준비 시간에는 난방을 하지 않아서 여성 직원들이 고충을 겪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겨울에 추위가 유독 기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원 근무 시간,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아닌 직원 근무 시간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심지어 주말 오픈 전에
9시 반 정도의 실내 온도가 한 6.8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 전임에도 이게 외투를 입지 말고 유니폼만 착용하고 있으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가 18에서 20도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일하는 현장의 온도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어서 이게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옷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복장 규정도 그렇지만은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맹점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구성원들의 건강권을 지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적정 온도가 될 끝까지는 외투 입고 영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 현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승진이나 임금 차별, 또 여성에게만 강요된 복장 규정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쉬. 아이유의 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실 텐데요. 먼저 5971 뒷번호 쓰시는 분인데요. 요즘 단기 알바를 찾아보고 있는데 남녀 무관이라고 구인글이 올라오지만 후기를 찾아보면 다 남자만 뽑히더라고요. 이건 차별이 아닌가요? 네, 이건 법적 차별에 해당할 수는 없겠지만 실상에서 차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채용 공고에서 그 남자만 뽑는다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는 이 채용 공고에 대한 채용 공정안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지만은 우리 고용24나 그런 워커넷에서 올릴 때는 절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구인 사이트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면접에서 이 누군가를 발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1723님, 전 여성인데 연초에 업무 분장을 하는데 팀에서 메인인 업무보단 남의 일 뒤치다거리만 하는 쪽으로 매년 일을 맡고 있어요. 나름 윗선에 어필도 해봤는데 올해도 똑같았어요. 어디다 얘기할 수 있을지요? 이게 조금 더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충 처리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서 고충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직장에서 이제 승진이나 업무상 이렇게 업무 분장에서의 차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재량권의 남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다지 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회사적 차원에서 이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여성 근로자들의 이런 차별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 조치해 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물론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것과 탄핵 심판은 사실은 별개의 내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설사 탄핵 결과가 달라질 게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적절한 선고 시점을 보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논란이 큰 만큼 8대0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로 일단은 시간을 좀 끄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4대4로 갈리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도 도는 등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 후순위로 관측됐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올라오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한다고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에 돌입하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쩌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그 도보 행진을 하는 아이디어는 4선, 5선, 다선 의원들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벌써부터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 선고 타임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게 탐탁지 않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또 3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죠. 20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 일정을 공개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당시에는 14일 선고가 유력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대선 경선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처럼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구속 취소 결정도 유례가 없었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크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법원이나 이제 헌재가 흔들리는 배경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나 장외 시위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보수 지지층처럼 장외 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재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데 다만 민주당은 국회의 최다수 의석을 가진 이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서 이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압박성 메시지만 나올 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이 됩니다.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는 하지만 그 여론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똑같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또 총리까지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면 중도층도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찰 내통 발언으로 불거졌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두고 정말 큰 실언이 나왔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 대표로서는 좀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발언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 내부 노선 투쟁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적 요소는 일단은 일축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재집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을 때야 계파 갈등도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서 계파 갈등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도 지금은 내부 결속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고 비명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려 하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은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강성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대출, 강승규 의원 등이 당장 헌법재판소 앞으로 나가서 강경하게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당보다 더 처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어도 지도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안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으로 나설 경우 탄핵 인용 이후의 전국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막 지도부 또 장 차원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게 되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대선 국면에서 전혀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은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는 이원화를 하면서 중립, 신중 모드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의 헌재 1인 릴레이 시위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이라면서 그 자제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기 대선 준비와 또 기각을 바라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왜 당 차원에서, 왜 지도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네.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시위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당으로서는 이제 로우키 전략을 쓰면서도 이 외곽으로는 개별 의원들이 강경하게 싸워주는 모습을 지지층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지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개별 의원님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고생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59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108석 중에 과반 이상이 이제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지도부의 딜레마도 역시나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변호인단은 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이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각하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애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내용과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성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이 아닌 각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이걸 심리해 달라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이게 심리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론을 재개한다면 각하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헌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고 변호인 측이 절차적 흥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론 재개가 되면 헌재의 정당성을 주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념 성향이 짙다고 알려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변수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도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동시에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요. 일단 관저로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다든지 이제 권한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서 헌재가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더더욱 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의 구속 취소로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관저 정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다는 후문이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취재하시면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 신문 일면을 장식할 수 있는 여권 주자는 윤석열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올 정도로 그 여권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사적으로 했던 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지위가 있는 대통령인데 이러한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자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늘 하던 행보의 연장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여당과 지나치게 가깝게 소통하거나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행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은 자중할 때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여권의 잠룡들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기자단과 만찬을 잡아뒀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갖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앞다퉈서 검찰과 공수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윤 대통령의 노고를 언급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스탠스를 미묘하게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주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오픈 카카오톡방, 채팅방을 열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면이 바뀌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특히나 강성 지지층들의 탄핵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지면서 탄핵 찬성파였던 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의 입지가 그만큼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판으로 쭉 간다면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인데 탄핵이 설사 인용되더라도 이 지지세가 커지면 커졌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역시 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 내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차기 여권 주자가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여러 주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누구를 본인의 후임자로 정하느냐, 즉 지지층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55.6%였고요.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이거는 2월 3주차 조사보다 탄핵 인용 비율이 3.6%포인트 늘어난 것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중도층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5.8%, 반대하는 여론은 33.2%로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급부상하자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과 진보층이 적극 응답에 나선 결과로 풀이가 네. 되고요.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결집하지 않다가 이 반전의 상황이 오니까 다시 탄핵 찬성파가 역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발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개혁신당은 최근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조기 대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지지층들도 역시나 개혁신당으로서는 가져와야 할 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2030 남성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들 표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수처 폐지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의 연대 나아가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로서는 네.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양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하게 나뉘어서 싸우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3지대는 표를 얻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2030 남성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끝으로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관례적으로는 같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수사는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호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정치권의 정쟁에 사법기관이 휘말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수요일 함께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연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